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 연이은 세 차례 태풍까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절을 보내는 가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측은 앞으로의 기후 변화가 가져올 불안을 더욱 짙게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헤쳐나가야 할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최종순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후환경협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황철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번 올 한 해 유례없는 긴 장마가 있었고요. 또 태풍, 잦아진 어떤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기상 예측이 참 어렵다라는 걸 실감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상 기후 현상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문제인데요. 자, 먼저 광주 지역은 어떤지 연평균 기온 변화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순 팀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광주 지역에는 지난 70년 사이에 광주 지역 연평균 기온이 아마 1.6도씩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0년대 이후로는 전남 지역보다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 연구문을 살펴보면은 1940년부터 지난해까지가 연평균 기온이 13.3도씨, 연평균 최고 기온이 18.7도씨, 아마 최저 기온이 8.9도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광주 지역 연평균이 처음 10년 기간에 이제 1940년부터 50년대까지 13도라면은 아마 2000년부터 2010년 기간에 14.6도씩 한 1.6도씩 상승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황철호 연구원께서 혹시 덧붙여서 광주 지역의 기온 변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의 기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지구를 봤을 때 0.85도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1.8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빨리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광주를 또 여기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평균보다 0.5도가 더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 자체가 그 지구적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상승했고요. 특히 근데 평균 기온보다 더 중점을 둬야 될 게 최저 기온인데요. 40년대에 비해서 최저 기온이 약 4.1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점점 광주의 그 날씨 자체가 겨울은 없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늘어나는 그런 기후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 구경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네. 여름은 굉장히 덥고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일반 시민들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최근에 또 얼마나 더워졌는지 한눈에 이런 데이터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덥다 하는 도시는 대구. 라고 우리가 먼저 떠올렸는데 이 대구를 제치고 광주가 또 폭염 도시로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폭염과 열대야 평균 일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마 올해는 그렇게 덥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2018년을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1994년 폭염 이후로 가장 더웠죠. 그러니까 다들 느끼시겠지만 6월 달부터 8월까지 계속 열대야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00년대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뚜렷하게 기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폭염 일수만 따지면은 이제 현재 평년으로 보면 2010년까지 6.1일이었거든요. 6.1일이었고 열대야 일수 8.9일이었는데요. 지금은 거기 뭐 이거 비교도 안 되죠. 2018년의 경우에 30일이 넘었으니까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물론 또 여름만 더운 게 아니고 겨울도 따뜻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도시가 이러면 폭염에 대응하는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있고 산업화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뭐 콘크리트 포장이나 사실은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이게 도시에 내려오는 그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온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도시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열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가 사실 이제 이걸 가장 크게 보여주는 단면이 불투수 면적으로 봅니다. 근데 불투수 면적은
서울하고 부산에 이어서 광주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빗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스폰지처럼 우리가 이게 농촌이나 산에 가보면 빗물이 흙에 바로 그대로 흡수되지 않습니까? 근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곳에서는 그게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투수 면적이 지금 광주 전역이 26.6%인데 사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인천이나 대구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비율이.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도시화 과정에서 전혀 폭염이나 이런 기후 상승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 개발을 해왔다.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후 변화 뭐 10년이면 꽤 긴 시간이지만 사실 7, 8년 만에 지금 기후가 이렇게 그 열대 평균 일수나 폭염 일수가 늘어났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인 30일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20일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그 변화들을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가 폭염에 얼만큼 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볼 때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 김종필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보면 한국의 이제 지표면 온도가 전 지구의 이제 평균 온도의 약 3.5배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 말 정도 되면 뭐 그 지금 말씀하신 2018년에 발생했던 폭염 일수가 30일이라고 했었을 때 세기 말이 되면 거의 100일 가까이 폭염 일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농작물과 뭐 전염병, 기타 그 다수의 원열 환자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이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좀 더 문제되는 것은 이런 폭염들이 어떤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불규칙성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콜로라도 네. 주에서는 3일 폭염 이후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 네. 현상까지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불규칙성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초래하는 문제들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규칙적인 어떤 이상 징후는 예측이 또 불가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데 말씀 중에 이제 농작물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그 국내 농업 생태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온난화 현상, 뭐 폭염도 늘지만 올해 장마도 굉장히 큰 피해를 줬잖아요. 자, 이상 기후 변화 때문에 강수량에도 많은 변화를 또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황철호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 올해 한 2달 정도 장마가 있었고요. 해서 예년보다 약 1.7배 정도 강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강우 규모로 보면 전북 남원하고 광주광역시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거였는데 이런 단편적인 기상으로 기후하고 직접적인 거는 경향을 더 봐야 되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강수의 변화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무광수 일수,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일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 방식으로 오는 이러한 기상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강수량은 지난 뭐 100년간 봤을 때 강수량의 변화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런 무광수 일수하고 강도는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 에너지의 온도가 증가하면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의 환경 자체를 바꿔지기 때문에 강수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거 비가 왔을 때도 무섭게 왔다. 너무 집중적으로 강하게 오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너무 강하게 쏟아지는 비를 이제 무섭다라고 느낄 만큼 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기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그 기후 변화에 관련된 농업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은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 가시면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 견학 신청하시면 내부 홍보관도 있고 이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왜 제주도에 이 연구소가 생겼냐면 남부지방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나나와 커피 재배가 이제 가능해지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열대지방 작물이 이제 재배가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온난화가 됐을 때 그러면 우리의 먹거리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제주도에 그 연구소가 생겼고요. 사실 최근에 장마가 있었는데 이후에 작물 가격 엄청나게 상승했죠. 지금 보면 뭐 사과 같은 경우도 질이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말들도 많고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 정도로 먹거리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기후 변화를 떠나서 이제 기후 위기구나라고 인식하시는데, 제가 좀 먹거리 때문에 일어난 다른 나라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시리아 난민이 왔죠, 제주도에. 근데 사람들이 왜 난민이 여기까지 왔지라고 고민하시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009년에 러시아에 곡물 파동이 일어납니다. 곡물 파동이 딱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파동 일어났구나 생각했는데, 세계 곡물 시장이 막 난리가 납니다. 불황에 빠지고, 왜냐하면 곡물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밀 수매가 안 되니까 생긴 문제였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장 정치적으로 위험한 곳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당시에 아랍에 있는 많은 독재 국가들이 대거 민주주의 봉기가 일어나고 해서 정부가 붕괴되고 해서 아예 그냥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되는데, 하필이면 문제가 시리아에서 발생합니다. 거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경제적인 타격까지 입으니까 내전이 발생해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의 난민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유럽의 도시 정책의 뭐 10대 순위를 뽑는다면 첫 번째가 난민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그게 지금 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 문제가 단순히 그냥 그 나라의 문제고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나비 효과처럼 멀리 있는 우리나라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뭐 아주 가까우게는 우리 가격 상승, 시장 물가, 뭐 이렇게 채소라든지 이런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열대 작물이 재배가 가능하면서 어떤 먹거리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게 국제사회, 뭐 난민 예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이런 나비 효과의 문제처럼 총체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광주 지역으로 조금 이제 들어와 봐서 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 추세다,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어 왔는데,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주범, 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해서 좀 바라봐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필 사무국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환경부에서 발표한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이제 자료를 검토해 보면요, 2017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약 우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900만 톤 정도 되고요. 광주는 이제 920만 톤 정도를 되는데, 이제 광주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절대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송, 뭐 상업 지역, 건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정, 산업 순으로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많이 하고 있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증가 추세가 많이 이제 정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900만 톤에 이르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좀 노력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그래도 지금은 조금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종순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온실가스가 뭔지에 대한 그런 인식들 제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왜 자동차를 타는 걸 줄여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고, 아마 온실가스의 가장 큰 기후변화의 6대 온실가스 주범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산화탄소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산화탄소가 거의 석탄이나 석유 연료,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광주에서도 주범이 가장 큰 건 자동차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자동차를 이제 친환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광주 지역에도 1000대 중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이 뭐 수소차, 전기차, CNG 같은 경우가 아마 1000대 중에 3.8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정체되어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라든지 또 에너지 관련해서 뭐 수송과 관련한 것들이 조금 더 이동을 좀 제한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시적인 어떤 정체지, 이건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로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유발하고 또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 문제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지금 이 시간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또 드는데요. 각자 여기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광주에는 좋은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기후변화에,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한 연구소 중에 거의 거의 유일한데, 이곳에서 이제 매년 이 관련된 데이터를 내는데, 최근에 낸 그 에너지,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부분만 딱 보면, 부문별로 딱 봤을 때요, 수송용이 32%로 제일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동차를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탄다. 그리고 사실 온실가스는 광주에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수송용이 제일 높다. 이게 상당히 큰 시사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이 21.6%고요. 산업용도 20.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145만 광주 시민이 사는데 여기에 승용차가 60만 대가 넘게 승용차가 아니고 자동차가 60만 대가 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1970년대 수송 부분에 70년대까지만 해서 그 수송 부분에 광주시에 온실가스가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동차 대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금 그나마 지금보다는 많았겠지만, 그렇더라도 절대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덜했을 것인데, 지금 현재 60만 대가 넘고요. 이게 조금 이제 실수일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저번에 도시기본계획 2030을 수립할 때 2030년에 광주의 자동차 대수를 몇 대로 산정했냐면 100만 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 감소 시대에 자동차는 더 증가합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도로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명백히 직시하고, 수송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도시계획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광주시가 2040 도시계획도 기본계획도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돼서 대중교통 친화, 그러니까 녹색교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전거나 보행이나 그리고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교통 시스템 체제로 바뀌었을 때 이 수송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극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시의 좋은 기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제기후환경센터 황철호 연구원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기본적으로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인간의 그냥 생산 소비하고 밀접한 연관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쩌면 대규모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화가 점점 이렇게 부각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갈수록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전체에서 미치는 뭐 온실가스라든지 대기 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도시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인 거는 사실인데, 이걸 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광주시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할 만한 산업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수송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뭔가를 개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환경의 수용성을 이미 넘어선 단계에 있었고, 지금 뭐 온실가스로만 얘기를 들으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415pp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5도 이상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에 비해서 우리들의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앞으로 그래서 기후변화를 뭐 대응이라고 안 하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종순 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아까 온실가스의 이제 수송량이 가장 컸지만, 아마 순위로 보면 만만치 않은 게 가정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네. 한 거의 19% 20%에 가까운 온실가스도 가정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구 대기 온도에서 사실 온실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체들, 메탄이나 이산화질소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대기를 많이 안 좋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개인적인 실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뭐 가정의 온도를 내린다는 뭐 커튼을 활용한다거나 아마 냉장고 뭐 비우는 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식육청에서도 환경교육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왔고 아이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광주 시민 전체적으로 이게 나서서 하지 않는 이상에 또 법적인 제도적으로 이게 정비되지 않는 이상에 개인적인 실천으로만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가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만만치 않다. 그다음에 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결국 적지 않다. 그런 이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아마 서로 공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의 정책과 함께 또 가정의 일반 그 환경 문제 인식과 실천도 함께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종필 사무국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앞서 세 분이 뭐 다양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저는 크게 뭐 덧붙일 건 없지만 다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 실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 실천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수송 부분에서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자가용, 교통 분담률이 자가용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가용은 더 많이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역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자전거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불편하다, 도보로 다니는 게 어렵다. 이런 것들도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민분들께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합시다, 자전거 이용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역의 인프라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실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의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천뿐만 아니라 특히 좀 적극적인 행위들이 좀 정책들이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시민분들이 실천하고 싶지만 인프라가 없다, 구축이 좀 돼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해달라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밖에도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종 기상이변을 겪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알고는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민 공감대 형성 차원의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종순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과 올해 상황이 상당히 시민들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11월 정도에 광주교 시민 토론회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기후위기에 대한 제안들이 좀 나왔었었는데 정식으로 이제 그 5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상반기 2월부터 코로나가 닥치면서부터 그런 공감대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됐고 저희 교육청에 광주교육 시민 참여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시민 참여단 분들의 지역영역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6월에 광주시 의회와 함께 이제 환경교육 정책 토론회가 한번 6월에 개최됐습니다. 아마 그 개최가 되면서 점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9월에 들어서서 이제 저희 팀이 신설된 정도로 아마 이거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또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도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민 공감대 형성 네. 차원의 시민 참여단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 들어 제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재밌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환경단체들이 이 기후위기 심각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였거든요. 네. 다들 그래 심각해 라고 그냥 인식하는 수준이었고 그냥 동의합니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언제부터 느꼈냐면 작년 말 가을경부터 좀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시민들이 갑자기 매주 금요일 날 시청, 교육청, 뭐 광주 곳곳에서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점심에 12시에 1시간 동안. 그것도 요즘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집합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계속 이제 그 개별적인 시위들을 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최종순 팀장님하고 같이
그 교육청에서 조사 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그 학생들 한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10점 만점에 8.5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 다 대상으로 했는데 심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올해 총선 때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어요. 후보들 다 불러다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다 불러다가 시민들 800명이 모여서 서약하십시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실현하는데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서약하십시오 했는데 다들 서약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국회로 또 올라가서 국회를 지금 바꾸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광주시가 그린 뉴딜에 관련된 비전 발표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로 가겠다라고 사실 국제사회 공고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5년이나 더 당겨서 2045년까지 가겠다. 이게 사실 그냥 어떤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정말 이게 특이하고 재밌는 현상이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함께 어떻게 도울 수 없나 계속 이거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정책의 방향성이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정책을 알렸다면 지금은 시민 주도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일례로 지난 2월 2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광주 시민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2월에 선포식을 갖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김종필 사무국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선포식 이후에 현재 이제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네트워크가 꾸려졌고요. 이 비상행동에는 지역의 정당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환경, 교육, 청소년, 마을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고 약 105개의 단체들이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앞서 이제 윤희철 총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매주 금요일 날 광주시청 앞에서 금요 행동이라고 해서 광주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비상선언을 해서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라라는 이제 촉구를 시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각 5개 구청과 교육청 앞에서도 비슷한 똑같은 요구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요구들이 잘 받아들여졌고요.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도 국회의원들 후보자들 대상으로서 당선 이후에도 기후위기 관련돼서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서약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광주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좀 했고요.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 교육청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전담팀까지 이렇게 설립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5개 구청이 기후위기 이제 변화 특위가 만들어져서 지금 종합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소기의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좀 더 여론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고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와 더불어서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행정의 몫으로 넘기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주도해서 해 나가자라는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기후라는 문제는 시민 정치권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를 모두가 또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광주 시민 기후위기 선포식과 함께 이후에 이제 이런 행동들이 잘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순 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마 비상행동이 계속 그때 교육청 앞에서도 지속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 환경 6월에 있었던 그 환경교육 정책 방향 토론회 이후에 저희가 TF가 꾸려졌어요. 기후위기 대응 TF가 꾸려져서 그 TF가 한 3개월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기후환경 현역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7월 9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이 있었습니다. 또 발맞춰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이 전체 참여하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그에 맞춰서 현재 시도교육감 협의회 산하의
학교 환경정책연구단이 운영 중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19일 날 공동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지역 유관기관 다 해서 아마 기후위기 비상사태에서 공동 선포식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TF하고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 권고안을 교육정책을 이렇게 바꾸라는 권고안을 교육감님한테 전달하고 그거에 발맞춰서 9월 1일자로 아마 신설이 돼서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광주 기후 위기 비상 행동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 기후 환경의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함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윤희철 사무총장님. 예. 아마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해서 광주가 좀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사실 거의 광주가 처음 시민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것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남어, 경기, 대전, 부산, 인천, 충남, 충북 이렇게 8개 지역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대 활동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정말 다양한 색깔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에 이제 부산 지역에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광주의 사례하고 부산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의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광주가 지금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이제 평들을 좀 해주셨고, 사실 광주가 기후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게 사실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야가 있는데 정말 선도적인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뭐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전국 뭐 거의 최초로 만들기도 했고, 기후변화 대응과를 신설하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후환경센터를 둔 것도 어떻게 기후정책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 대응이었고, 전국 최초로 탄소 은행제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적인 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모델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앞에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를 이끄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주도가 돼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변화를 갈구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세미나하고, 또 요즘 또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면서 수없 없는 정보 공유도 일어나면서 좋은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정순 팀장께서도 이런 타 지역과 동참하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나서서 활동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청소년 활동하는 거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2018년 8월쯤에 청소년들이 고민하여 만든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9년도에 한 300명 청소년들이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청소년들이 서울시 교육감 면담, 환경부 장관의 면담 이렇게 하면서, 사실 올 3월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3월에 기후 관련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육 예산이 석탄에 투자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편지도 이제 왔고요. 아마 이번 주인가요? 아마 기후 행동 청소년 아마 기후 시위가 아마 9월 25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거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헌법 소원을 냈다는 거, 미래 세대를 살아갈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 성장법 기본법이나 시행령 등의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타 지역에 영향을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이제 좋은 점이지만, 사실 또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광주 기후 위기 비상 행동에서 어떤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는지, 목표 또 활동 계획에 대해서 김종필 사무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그동안 지금 여러 시민사회와 지역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모범 사례를 지금 계속 만들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광주시가 수립한 뭐 AI 그린 뉴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계획들이 앞으로 이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의 지역에 맞게 또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좀 면밀히 지켜보고 함께 할 예정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 수립과 이런 계획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고 주도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단순하게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도 함께 시민들과 동참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밖에 광주 기후 위기 비상 행동 앞으로 뭐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최종선 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일단 비상행동에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까 저희가 관심 있고 기후위 비상행동에서 계속적으로 제시되는 의견들을 저희들은 수렴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정책이 있다면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밖에 이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황초로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후 변화로 도시의 그 안전이라든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의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기예보를 의존하고 있고 뭐 중앙의 어떤 망을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에서 이런 기후 위기라든지 기후 재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프라들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폭염이든 열대야든 미세먼지든 언제 어떤 형식으로 도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진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노출 민감 적응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광주시가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는 도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뭐 기후 변화 온실가스를 얘기할 때 온실가스의 화석연료를 이렇게 저감하고 이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에너지 전환마을, 자립마을 이런 게 뭐 이전 전 정부부터 계속적으로 왔었었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중앙에서 주도하는 이런 방식들은 단순한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보급 확대하는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빛을 못 본 이유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지 충분한 인식이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더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났었고 또한 시민들이 본인 것이라는 의지가 없었어요, 실은.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정책적으로 중앙 중심적이 아닌 시민 주도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시민이 그 신재생 에너지의 주인이 되고 이러한 방식을 정책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지만 말 그대로 에너지 전환도 되고 온실가스 감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도시 정책이 먼저 바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0년 그 즈음에서 동일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일에도 죽기도 했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발생했고 이걸 보면서 전 세계 이렇게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해서 예전의 기후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빨리 회복하고 살 것인가 이걸 먼저 고려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회복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리질리언스 이런 말도 쓰고 뭐 탄력성, 회복성 뭐 다양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단순히 말하면 뭐냐면 폭염하고 폭우는 앞으로 계속 빈번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인데 폭염이 왔을 때 사람들 신속하게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폭우도 그렇고요. 재난 상황의 위기 지역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걸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이 범람했을 하는 곳은 아예 그냥 주거지로 옮기는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뭐 시민들이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폭염도 그렇지만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설계 단계부터
아예 그냥 빗물이 땅에 흡수될 수 있는 개발 기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적용해서 앞으로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해수면 상승 뭐 이런 얘기하면 남의 일로 생각하시는데요.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딱 보면요,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산강을 따라서 다 이게 침수가 되는데 20m만 올라가도요, 이게 CMB 방송국이나 사무지구도 물에 잠깁니다. 이게 이렇게 물에 잠기, 그리고 최근에 어떤 현상들도 발생하냐면, 이게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바닷가, 예전에는 부자들이 바닷가 전망이 좋은 곳에 살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집을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높은 지역으로 옮겨요. 고산지, 그러니까 고산지대가 아니다, 고지대로 옮기는데, 사실 고지대 누가 사냐면 저소득층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는 것을 또 몰아내고 내몰림 현상을 일으키면서 또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후 위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들이나 저소득층이 계속 피해를 받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까지 그냥 단순히 그냥 교통이나 에너지나 이런 부분만 고려해서 끝낼 게 아니고, 복지까지 사회적 약자를 소외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이 도시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것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네, 기후 문제 정말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광주시의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강구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에이펙 기후센터에서도 얼마 전에 그 회원국 실무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이상, 공, 가뭄, 폭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도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자, 광주시의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 크게 어떤 부분들 지금 고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정순 팀장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광주시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중에 세 가지 전략이 아마 시민 모두가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한 녹색 전환 도시, 그다음에 누구나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후 안심 도시, 미래형 환경융합 산업 메카 녹색 산업 도시, 이렇게 시가 이제 전략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교육청은 기후환경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아까 윤지철 총장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가 가장 큰 아마 핵심입니다. 잘 말씀하셨듯이 학교 환경교육이 그냥 그 기존의 보전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의 복지 문제가 상당히 열악하게 취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이나 기후위기 관련한 것은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는 인권, 그다음 빈곤, 뭐 민주, 평화,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노력들도 있지만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민주시민을 높이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황 박사님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황철호 연구원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기후위기 대응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온실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고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탄력성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의 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광주시에서 지난번에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녹색 전환 도시라는 하나의 큰 아젠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 광주시의 전력 부분은 100%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역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자동차도 역시 45년까지는 광주시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러한 계획들이 뭐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더 많은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광주시가 이러한 계획을, 비전을 설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후변화 적응,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해 나가면서 살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후 안심 도시라는 부분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에이펙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고 할 거에 대한 부분은 전 지구적인 모델을 이용하는데,
광주시에 뭐 예를 들어서 치평동이 어떻게 변화될 거고 온도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고해상도 영역의 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길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예측하고 진단하고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뭐 수질, 자원순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에 있는 것들의 스마트 관리부터 그리고 이런 거에 일자리까지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후 안심 도시고요. 또 마지막 축은 녹색 산업 도시인데 이거는 기후 변화를 단순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화를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뭐 광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기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대기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들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축으로 AI 그린 뉴딜을 비전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네, 광주시 3대 전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개념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크게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이 2가지 틀에서 먼저 온실가스 감축은 녹색 전환 도시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 안심 도시와 녹색 산업 도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략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색 전환 도시 뭐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굉장히 이제 줄이겠다 45년까지 뭐 이 내용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전환하니까 쉽게 딱 다가오진 않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 분야,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 그러니까 그린 뉴딜에서 사실 중요한 게 이 3가지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야기할 때 상당 부분 거의 뭐 9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뭐 교통, 건물, 에너지입니다. 이 분야를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도록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인데 이제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조심스러운 우려를 좀 하자면 뭐냐면 그동안 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고 수없이 선언도 했고요, 또 계획도 수립했고 했지만 온실가스는 여전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책 단위에서 위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시민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죠.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집에 전기료를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시는 분이 뭐 냉장고를 한 대나 줄이거나 아니면 에어컨 사용을 좀 줄여가지고 전기료를 뭐 3만 원 이하로 내린다. 그 정도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2대 있는 집, 2세대 있는 집은 1대나 2대로 줄이고 자기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줄여가면서 노력을 해야지 가정 부분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여전히 이번 계획도 전문가들과 또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광주시가 모여서 같이 머리 맞대고 잘 만드셨는데 안타까운 점은 과연 이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를 구했는지 이 목표치를 산정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만약에 시민들이 여기 합의하고 내가 내 허리띠 졸라매서 이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 해야죠. 근데 이 합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노력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도시 계획을 5년을 당겼다는 건 정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고무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광주시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게도 정말 좋은 가치와 철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이행하고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녹색 전환을 도시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술 발전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못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참여를 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과 학습, 아동 청소년도 있겠지만 평생교육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광주시의 한 부서도 교통이나 건축이나 에너지 부서만 참여할 게 아니고요. 모든 부서, 전 부서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른 겁니다. 네, 실질적인 실천과 참여를 하기 위한 합의,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김종필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윤희철 총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좀 지금도 늦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는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온실가스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배출을 해왔던 온실가스가 누적이 축적이 돼서 지금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현재부터 미래에 배출되는 양에 의해서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진다라고 우리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종합계획들은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고 좀 더 전격적으로 혁신적으로 파격적으로 이제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어야 됐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행 계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이행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었을 때 이번 계획에서 좀 아쉬운 점은 좀 더 다들 그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1순위로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이 시민 수용성 부분이거든요. 네. 시민 참여 주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표현되지 않았다. 이 계획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이나 어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좀 이런 계획들을 보고 기후위기를 얘기하시는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제 의무를 항상 물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략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한다든지 우리 에너지 부분의 많은 부분을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이나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제되고 좀 올바른 합리적인 정보들이 즉각 시민들한테 이렇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들,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가가호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발전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즉각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자문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도 필요하다. 그런 좀 세심한 부분이 좀 이 계획에서는 좀 간과되어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책을 이행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소통 채널이 즉각적인 소통 채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하신 이제 광주시 기후 위기 대응 3대 전략 중에 기후 안심 도시와 녹색 산업 도시 실현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순 팀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시가 발표한 계획이기 때문에 자꾸만 교육청이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공감하는 바가 많이 커요.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후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통상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광주시가 안심도시나 녹색 산업도시를 만들었을 경우 이거를 이제 성과 위주에 맞춰서 몇 년 안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후 문제가 이제 지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결국 출발은 대부분 말씀하시듯이 이 지역, 이 마을과 실천을 하는 것은 여기 저희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광주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교육에서 선생님 어떤 게 위기에 왜 위기예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뭐 내일은 어쩔까요? 근데 날씨는 변하는 게 정상이고 네. 기후는 안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교육청이나 저희는 뭐 시 사업을 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연히 이거는 실천 중심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부모도 담당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녹색 전환 도시를 실현을 위해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각 학교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옮겨가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특히나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라 하고
본인들이 살아야 될 세상에 왜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아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책을 이행하는데 좀 전에 이제 소통 얘기를 해줬는데 그 소통의 수단이 어떻게 보면 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전 세대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안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지금 세대들이 또 후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철호 연구원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앞에서 녹색 떠난 도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 광주시를 전체를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는 36%밖에 감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60%는 아까 앞에서 다 말씀 주셨지만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줄여야 되는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목표치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교통 정책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다니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네. 도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러한 수단들이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도시의 자동차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간다거나 뭐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든지 이렇게 수용성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네. 수용성이 담보돼야지만 가능한 정책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빠진 이유는 뭐 당장에 이거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후 안심 도시하고 녹색 산업 도시는 이제 기후 변화 적응, 회복력 있는 도시 관점에서 우리가 뭐 온실가스 감축도 하지만 이런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고요. 그래서 기후 안심 도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생태 복원축이 굉장히 훼손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뭐 단절된 구간들도 많고 습지들도 사라진 습지들도 많고 이러한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사업부터 해서요.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의 환경관리와 더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에너지화 시켜서 미활용 에너지를 에너지화 시켜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광주시가 지금 물환경 같은 물환경 같은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소하천들을 개선하는 사업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 안심 도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녹색 산업 도시는 결국은 시민 일자리 쪽으로 관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뭐 일반 주민이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제돼 있는 채로 이제 배출만 하는 그런 그룹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거를 다시 리사이클하고 이런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뭐 제품화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도 지금 대기산업, 공기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산업들의 기본이 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앞에 붙인 이유가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시민들이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데이터가 되고 이게 이제 그 뭐 일자리라든지 뭐 돈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녹색 산업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기반이라고 해서 이제 광주시가 AI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 도시 광주 이제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시민분들이 자세히 또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어서 8대 핵심 과제와 관련해서 황철호 연구원께서 좀 더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죠. 네, 시민주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이라는 부분은 지금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집중형으로 중앙에서 재정을 지원하면 그냥 옥상에다 설치하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한다거나 시민들이 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는 오히려 더 냉장고 효과라고 하는데 냉장고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에 내용물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네.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꿔서 시민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보급하고 자기들이 집 주인처럼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민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의 기본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내 그린 에너지 생산 소비 공급 확대는 광주시의 이제 산단 같은 경우에 산단 지붕이라든지 뭐 학교 지붕일 수도 있고 이런 지붕에 태양광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공장 지대라든지 이런 곳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한다거나 이러한 사업들이고 이와 더불어서 미활용 에너지, 그러니까 수열이라든지 뭐 다른 미활용되고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자원순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서 소비해서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도시 내 그린 에너지 생산 소비고요. 네. 그리고 AI 연계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있어서 내가 에너지를 줄이게 된다면 이 줄이게 된 만큼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DR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수요 관리 측면에서 내가 줄인 만큼 내가 보상받는 체계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면 될 게 이제 그러면 줄인 만큼이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데이터화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미터기라든지 여러 가지 AI 기법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 해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한 에너지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는 사업이고요. 네. 기후 안전, 녹색 인프라 강화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훼손 지역이라든지 그런 녹색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AI 기반 스마트 환경 관리는 마찬가지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그 배출 관점에서 우리가 그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앞서서 예측 진단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측면이고요. 네. 깨끗한 물환경 인프라는 뭐 광주천이라든지 풍양정천이라든지 광주에 있는 다양한 지류지천들, 소하천들을 다시 깨끗하게 복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융합산업하고 기후환경 일자리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산업을 활성화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감소해내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뭔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복잡할 것 같지만 듣고 보니 8가지 모두가 알기 쉽고 우리가 실천 가능하고 충분히 좋은 정책적인 과제로 수행된다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계획은 방금 이제 네. 작성에 참여하신 황철호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 계획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두 가지였는데 네. 처음에 이제 지적하셨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민은 수요자로서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 이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정책을 만들 때도 이게 그러니까 공급자이면서 수요자니까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봐야 되는데 시에서는 당장의 시민의 합의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제시하면서 여러 방법론들을 찾을 때 뭐 어떻게 했냐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다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탄소 중립 도시까지 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시민들께 우리가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일단 지켜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마 감축량도 보통 시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때 다른 계획도 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요, 감축량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급속하게 한 2030년쯤 되면 쫙 올라가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광주시의 어려움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전환을 얘기할 때 기후 위기 시대의 전환을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이걸 다 깨부수면서 그 뭐랄까요, 혁명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기후 위기 사태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을 찾는 것처럼 기후 위기도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답을 찾는 방향으로 현재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아쉬운 점 뭐였냐면 시민들이
방금 이제 황철호 박사님이 저렇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딱 됐는데 저도 처음에 계획서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분야를 그냥 제 분야가 달라서 아예 다른다는 게 아니고 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나 다양한 연구과제 참여하면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페이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도시들의 그러니까 선진국 도시들의 기후위기 관련해서 기후 행동 계획들을 수립하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보통 30에서 5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이내로 해가지고 서술형으로 해서 다양한 사진과 그림으로 해가지고 정책과 비전, 시민들이 해야 될 실천 과제까지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그거 하나 딱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되지 않았어요. 물론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종순 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설명을 잘 하셨지만 저희는 어찌 보면 공공기관이고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보면은 사실 이제 광주시교육청이 2019년엔 온실가스 감축을 한 24.4%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기관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좀 우수 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는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곤 하지만은 그 관심 정도가 전년도하고 완전 달라졌다라는 걸 확실히 체감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중에 저희도 교육청이 최대한 나서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특히나 이제 저희는 시설면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어떻게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이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저희는 이제 시민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좀 현재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일단 마을과 학교 단위로 태양광을 생산한다는 빛겨울 시민 햇빛발전소 그런 걸 발표를 해 주셨고 어찌 보면 저희도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이 옥상이나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올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절감도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마을이나 학생들이 어떤 교육의 자료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여타 여러 개 넘어가야 될 뭐 법적인 거, 법률적인 제재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은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형광등에서 LED로만 바꿔도 에너지 절감은 엄청나게 나오고 그거에 따른 온실가스도 나오는 걸로 덜 나오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시도 그렇게 시민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저희도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애들이 학교에서 마을과 함께 그런 햇빛 발전소를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김종필 사무국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뭐 앞서 네. 세 분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뭐 계속 이제 뭐 반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저는 이 3대 전략, 8대 뭐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시작으로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공연물에 그치지 않도록 차곡차곡 그 내용들을 조금 내실 있게 채워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꼭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단순하게 어떤 행정의 대상, 행위자가 아니라 좀 같이 함께하는 대상으로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좀 중점적으로 보완이 돼야지만 이게 사업이나 이 정책의 성공 요인이 아니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재원 확보, 예산 문제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제 광주시에서 직접 나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재원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먼저 최종순 팀장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 재원은 제가 뭐 얘기는 못하지만 현재 그거는 네.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정부에서 교육부가 또 주관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린 스마트 스쿨이 이제 현재 친환경하고 최첨단을 이제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전국 시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총 한 2,890동의 노후 건물에 태양광하고 친환경 단열재 같은 걸 해서 또 낡은 PC나 노트북을 한 20만 대 교체하는 사업을 아마 내년부터 진행할 겁니다. 네. 한 2025년까지 한 15조 3천억 정도가 아마 투입이 될 건데
이 중에 한 70%는 시도교육청에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산을 네. 단순히 이제 국비를 받는다든지 뭐 시비를 어떻게 충당한다든지 이 차원을 좀 벗어나서요. 이제 어떤 방법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에너지 부분에서 감축하려면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세우면 됩니다. 네, 독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재밌는 사례인데, 그러니까 독일이 1980년대, 90년대 저성장이 되면서 은행 금리가 1%대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은퇴자들이 뭘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했더니 한 3%, 4%대의 소득,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종의 그린 펀딩인데 이제 그린 연금, 녹색 연금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은퇴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독일이 지금 신재 재생에너지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굉장히 에너지 자금률이 높은 나라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태양으로 복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시비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뭐 발전소 부지가 있다면 그곳에다가 시민들이 펀딩 형식으로 투자를 해서, 왜냐하면 부지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냥 공공 임대료를 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발전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제 시민들이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복지 사업에 쓰는 거죠. 왜냐하면 시도 펀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이미 안산에서 그렇게 해서 20몇 개의 태양광 발전소 만들었고요. 광주도 이제 유유부지나 그리고 공공부지, 또 이번에 이제 AI 그린 뉴딜 계획안에도 일부 들어가긴 했는데, 예를 들어 이순환도로에 지금 뭐 방음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소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순환 도로 전체에 다, 그러니까 도로 부지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 1시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넓은 공간을 도시에서, 그 도시 면적에서 거의 20%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들과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당연히 해서 그 공간 사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전력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 수익이 발생한 걸 또 복지 예산으로 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획기적인 전환의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혹시 참고할 만한 그 해외 사례가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철호 연구원께서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약간 예산 잠깐 네. 말씀드리고 가면 네네. 45년까지 그린 뉴딜은 약 33조 정도 들고요. 그래서 계획으로 따지면 한 연에 1.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로만 보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그린 뉴딜 예산 때문에 펀딩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금융 관련되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강주시는 에너지 쪽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강주시가 조성하고 있는 펀딩을 소스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윤희철 총장님이 말씀해주신 다양한 이제 수익형으로 에너지를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요. 환경 인프라 쪽은 지금 환경 예산에서 국비하고 매칭하면 그렇게 아주 부담이 가중될 정도의 펀딩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 외에도 외부에 있는 펀딩 소스를 좀 활용해서 갈 추진 예정인데, 문제는 그거는 그린 뉴딜이고요. 이제 탄소 중립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윤희철 총장님이 이렇게 커브가 나중에 확 올라간다고 했는데 10년에 45%를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목표치로 보면. 그러면 33조가 아니라 그 이상, 배 이상 필요할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여서, 네. 목표 달성에 따른 예산은 추가적으로 획기적인 그 대책이 없으면은 앞으로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와 연관돼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후기금이라든지 여러 기금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기금부터 해서 뭐 기후 기금 뭐 해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기금이 있고 해서 이런 기금 운영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건물 같은 부분도 뭐 간단하게 건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그린 에너지,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는 인증서를 매매라든지 전세할 때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이런 제로 에너지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그런 에너지
뭐 제로 에너지 건물에서 입주를 하는 거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프라이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력 부분에서 우리가 뭐 녹색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집에서 쓰는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전기 뭐 원자력에서 나온 전지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린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내가 돈을 더 지불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받겠다 하는 요금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도적으로 아예 그냥 그 전력 뭐 소비하기 이전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주로 외국에 있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는 아직도 보급 쪽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아직도 상당히 그냥 보급하고 확산하는 쪽에서만 있기 때문에 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나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받아들일 만한 어떤 선별해서 받아들일 만한 제도들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셨고 김종필 사무국장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뭐 여러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행정에서 뭔가를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법과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의무 좀 부과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이제 법률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공공은 올해부터 그게 시행이 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5년, 10년에 걸쳐서 이걸 좀 더 진행을 한다라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당겨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전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지금은 녹색 건축물 4등급부터 한다라고 하면 뭐 3등급, 2등급으로 좀 강화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녹색 건축물 인증이라든지 이걸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치를 또 사회적으로 좀 중요시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좀 특이한 부분 제도라고 하면 저는 이제 탄소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행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특히 유럽에서는 이 탄소세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기업에서 볼펜이나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배출된 이산탄소만큼을 세금으로 이제 물리겠다라는 이런 어떤 무역 장벽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론 이 기업의 요건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배출 자체를 좀 줄일 수.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그 생태계에 많은 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온실가스 배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캠페인성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거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동참하고 있는데 알리100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는 자기 회사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하겠다. 그래서 웬만한 국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기업들이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제조업에서는 거의 참여 안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으로 좀 사회적 가치적 측면에서 시행이 되고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소세를 비롯해서 알리100 뭐 이런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사례를 들어주셨고요. 거의 토론의 막바지여서 이번에 그 에너지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에너지 영향 평가라는 게 어떤 제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축, 건설, 뭐 인허가, 뭐 일정 규모의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환경하고 교통 영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에너지 영향 평가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용섭 시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 관련된 이제 제도적인 방안이나 세부적인 규정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이제 자체 산단이나 아파트 건립할 때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아까 뭐 김종필 국장님께서 이제 알리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일부 뭐 몇 % 정도를 사용하게끔 한다. 그런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을 건물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자. 이런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광주시가 모델적으로 만든다면 네.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정순 팀장께서도 에너지 영향평가제도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네. 않았지만 이런 걸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시민위원회 현재도 이제 구성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에너지 영향 평가에 대한 아마 조례나 이런 것들도 할 생각이지만은 이제 아마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는 게 에너지를 한쪽을 감축을 하게 되면 어떤 한쪽에 대한 생존의 문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에너지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은 이게 광주 시민 전체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것이 진짜 혁신적으로 잘 아까 말씀하신 대 시민들이 수용할 정도가 돼야만 이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 수용성을 반드시 또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 주셨고요. 광주시의 기후 정책과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용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실행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여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오늘 토론에서 또 마무리 말씀으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당부 말씀도 좋고 하실 얘기들을 마무리 말씀으로 좀 대신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황철호 연구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큰 게 아니라 이게 일상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다 보니까 생활에서 저에너지 고효율의 삶을 찾아가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가장 시민들이 기후변화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참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체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광주시가 뭐 태양에너지 도시부터 해서 에너지 자유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탄소 중립도시 이런 온실가스라든지 에너지에 관련돼서 광주시의 이제 일사량이라든지 여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졌어요. 아마 시리즈처럼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의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럼 앞으로 해 나갈 건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주체들이 모니터링하고 뭔가 개선을 요구를 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김종필 사무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앞서 뭐 그동안 쭉 얘기 충분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 지역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채식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 채식 부분, 채식을 함으로써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이번 이제 계획에서 이제 채식 부분에서 이제 빠지기는 했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채식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은 오늘 뭐 앞서 다른 분들이 많이 충분히 얘기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뭐 시민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최종순 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는 출근하는 날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가장 가슴을 좀 울렸던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아이들 7,800여 명의 설문에도 가장 크게 요구했던 것은
학교 환경교육이 실천 가능하게 해주라는 거, 우리들만 교육을 하지 말고 어른들도 같이 교육을 해달라는 거, 아마 미래 세대에 살아갈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참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더 늦지 않게라도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석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아까 황철호 박사님 얘기를 하셨도,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두 단어로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와 협력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뭐 시가 됐든 유관기관 됐든 아이들 교육이나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가 선진국 얘기들 계속 해왔는데 사실은 인구 5천만에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 있는데 1인당 CO2 배출량을 보면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가 13톤이고요. 옆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 굉장히 많이 배출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7톤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9톤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요. 1990년 대비 150%가 넘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후 악당 국가를 우리나라로 지칭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자각하고 바꿔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어떤 활동가가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2050년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지 않을까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멸망의 위기에서 희생과 노력을 통해 벗어난 그리고 기후 위기를 이겨낸 세대가 바로 이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희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의 기후 변화는 지난 시절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가 불러온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코앞의 미래의 생활 방식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하죠. 환경 기후 문제는 몇 마디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무엇보다 강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